1조. 전원 장애물. 통과 완료. 네. 목소리는 흙먼지와 땀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지옥과도 같은 유격 훈련장, 나의 일터이자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이 지옥의 교관 강유라 하사였다. 마지막 외나무다리 남았다 30초 내로 통과 못하는 인원은 전원, 연병장, 열바퀴다 알겠나. 나의 부하들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은 온통 진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곳에서는 계급도,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만이 존재할 뿐.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가장 강한 자 중 하나였다. 나는 먼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외나무다리 위로 올라섰다. 20m 상공에 흔들리는 통나무 하나, 그 아래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의 몸은 마치 한 마리 날렵한 제비처럼 가볍게 균형을 잡으며 단 10초 만에 외나무 다리를 통과했다. 봤나 이게 바로 특전사의 기본이다. 제군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나의 도발에 부하들이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한 명씩 외나무 다리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훌륭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겼다. 나의 분대원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이진석 이병, 그가 다리 중간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동경, 그의 몸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가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온몸이 진흙 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에는 분함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이진석 이병 다시 올라와 20초 남았다. 다른 조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진석 이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진석 이병 아이때류련가 고개 들어라.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내 잘못이 뭔지 아나.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틀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잘못은 체력이 아니라 요령이 없는 것이다. 너는 팔에 힘으로만 버티려고 했어. 하지만 외나무 다리는 팔이 아니라 복부와 허리의 중심, 즉 코어로 버티는 것이다. 시선은 발끝이 아니라 정면을 보고 몸의 무게, 중심을 끊임없이 앞으로 이동시켜야 해. 나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에게 시범을 보였다. 봤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나의 격려에 그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달라졌다. 그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몇 번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외나무 다리를 통과해냈다. 그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분대원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취감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이진석, 이병, 너는 오늘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다. 나는 그런 나의 부하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의 이 직업을 사랑했다.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 안에는 땀 냄새와 총기,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전투화를 닦고 총기를 손질하며 서로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다. 이곳은 내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나의 지친 근육을 풀어주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인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이 상처들은 나의 땀과 노력의 훈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나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낡은 흉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군인이 되기 전 18살의 그날 밤 내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씨였다. 그 순간 10년 전에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골목길, 값싼 소주, 냄새, 그리고 나를 바닥에
내리누르던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들던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무력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다시는 그날의 그 힘없는 소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았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18살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어떤 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차가운 군인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나는 상처를 만지던 손을 내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강해졌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바로 다음 날 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짧은 휴가는 끝이 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추억하고 돌아온 부대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태섭 의원님이 우리 부대를 격려 방문하신다고 한다. 중대장 김대위님이 아침 점호 시간에 발표했다. 특히 우리 1중대가 의원님 앞에서 특공 무술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도록 알겠나? 최태섭 의원. 나는 그 이름을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삼선 경력에 아주 힘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막말, 여성 비하,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꼬리표들이 따라붙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군인에게 정치란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저렇게 더러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정치인은 더더욱. 다음 날 오후 부대는 아침부터 VIP 방문 준비로 분주했다. 우리는 전투복 대신 가장 깨끗한 특전복을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잠시 후 검은색 관용차 여러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최태섭 의원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인상이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 있었다. 사단장님을 비롯한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그를 향해 깍듯이 경례를 했다. 의원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허, 다들 고생들이 많아. 그는 아주 인심 쓰는 척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모든 형식적인 의전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의 특공 무술 시범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피, 땀 흘려 연마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절도 있는 격파, 실정과도 같은 다련, 그리고 아찔한 높이에서의 레펠, 시범까지 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나의 분대원들 앞에서 거대한 트럭 타이어를 뒤집는 체력, 훈련, 시범을 보였다. 내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시범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연병장에 도열했다. 최태섭 의원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기는커녕 아주 불쾌하고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내 옆에 서 있던 김대위의 어깨를 툭 치며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허허, 저기, 저 여군 아주 물건인데. 그래, 네, 저 강하사라고 했나이야. 근육이 아주 빵빵하네. 여군은 저렇게 늠름해야 마시지. 아주 보기 좋아.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보좌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땀과 노력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였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의 근육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를 지키고 전우를 구하기 위한 나의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나는 그에게 당장 달려가 그의 그 기름진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군인이었고 나의 앞에는 나의 지휘관들이 서 있었다. 나는 군의 위계질서에 복종해야만 했다.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의 그런 눈빛을 읽었는지 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내게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강하사, 아예, 남자친구는 있나?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긴 이렇게 억센 여자, 어떤 남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가 혀를 차며 말했다.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한번 감당해줘.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수백 명의 군인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이 신성한 연병장 한가운데서 그는 나의 인격과 나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김대위와 다른 지휘관들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나서서 이 추악한 상황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어 그에게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의원님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한 보좌관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 모양이었다. 최태섭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내게서 물러났다. 허허, 아쉽게 됐군, 강하사. 다음에 또 보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수행단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내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홀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있었던 일,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군대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이었다. 나는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다.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같은 모든 여성 군인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나의 직속 상관인 김대위를 찾아갔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성희롱 사건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쌍으로 극락 가고 싶냐. 황대두 그자의 입에서 뱀의 혀처럼 날름거린 그 더러운 말이 고요한 법당 안을 채우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아주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휴가를 나온 딸과 함께 산사를 찾은 평범한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7bom명사단 사단장 소장 박서현이었다. 그리고 나의 눈앞에 있는 저 쓰레기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나의 작전 구역을 침범하고 나의 부하를 위협하는 적이었다. 나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전투, 지휘, 모두로 전환되었다. 위협 분석, 적대적 교전 인원 총 6명, 주 타겟, 리더 황대두, 나머지 5명, 훈련 수준 하, 음주로 인한 판단력 및 신체 능력 저하 상태, 사용 가능 무기, 소주병 및 주변 집기, 아군 본인, 이유진 대위, 특이사항 비무장 상태, 작전 목표 30초 이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모든 적대 인원 제한 및 무력화, 민간인 및 기물 파손 최소화. 이 모든 계산이 끝나는 데에는 0.5초도 걸리지 않았다. 황대두 그자는 자신의 그 가짜는 협박이 우리 두 모녀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 딸 유진이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나는 움직였다. 나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황대두와 유진이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손이 내 딸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의 손목을 아주 가볍게 잡아챘다.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손목, 관절, 안쪽에 신경다발을 아주 정확하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비틀었다. 특공무술의 가장 기본적인 제압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기술. 그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나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그 거대한 덩치가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개새끼가 대장님을 그의 부하들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두 놈은 내게로 그리고 세 놈은 내 딸 유진이에게로 나를 향해 달려들던 놈식 중 하나가 손에 든 소주병을 휘둘렀다. 나는 몸을 숙여 그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발목을 걷어찼다. 놈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쓰러지는
놈의 등 위를 가볍게 밟고 뛰어올라 다른 놈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눈이 뒤집혔다. 그 모든 과정은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나의 딸 유진이를 보았다. 내 딸은 나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었다. 그 아이는 707 특임단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대테러 CQC의 스페셜리스트. 그녀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3명의 남자들을 상대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였다. 한 놈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녀는 몸을 틀어 그 힘을 역이용하여 놈의 팔을 꺾고 그대로 바닥에 매달꽂았다. 다른 놈이 그녀를 잡으려 하자 그녀는 몸을 낮추어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급소를 가격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놈,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재단 위에 목탁을 집어 그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7초였다. 법당 안에는 이제 6명의 조폭들이 신음하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두 모녀는 단 한 군데의 상처도 없이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흐헉 불상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주지 스님이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의 군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벨실리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지역 경찰들은 이미 저놈들과 한통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전화를 걸었다. 바로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본부의 내 직속 후배였다. 나 박서현 소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당열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재 위치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민간인으로 위장한 조직 폭력배 6명에게 위협 및 폭행을 당했음. 네, 괜찮으십니까? 문제없다. 전원 제압 완료. 즉시 합동 조사팀을 이곳으로 파견하도록.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는 일절 연락하지 말 것. 그들은 믿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법당 구석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찰의 CCTV 녹화 원본을 즉시 확보해.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의 딸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술적 교전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나와 내 딸은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적들과 싸워야만 할 터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방부 합동조사본부에서 나온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월정사의 좁은 상기를 가득 메웠다. 그들에게서 내린 헌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한 지역 경찰들은 헌병들의 그 위압적인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뒷짐만 지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비호해주던 범죄의 현장이 군에 의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던 조폭 놈들은 모두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되었다. 특히 두목인 황대두는 팔이 부러진 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다.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두 모녀를 악에 바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걸로 끝날 줄 아느냐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한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래,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나와 어머니는 주지 스님의 처소로 안내되었다. 군의 보호 아래 안정을 되찾은 스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셨다. 두 분 보살님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와 이 천년 고찰은 어찌 되었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자들이 어찌하여 이 신성한 법당 안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이 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이었다. 이 월정사가 자리 잡은 이 산 전체가 사실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 구역이자 국립공원 부지라고 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천삼개발이라는 건설 회사가 이 산 전체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골프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지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이 산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있는 자가 바로 천삼개발의 회장 양춘삼이라는 자였다. 황대두와 그의 조폭 무리는 바로 그 양춘삼이 고용한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월정사를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며 스님들을 위협하고 절을 떠나도록 압박해왔다고 했다. 밤마다 죽은 짐승을 절 문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불상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를 하기도 했지요.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협하여 발길을 끊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묻자 스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수십 번도 더 신고했지요. 하지만 경찰들은 번번이 증거 불충분이라며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이 지역 경찰서장과 양춘삼 회장이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스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협박 편지와 훼손된 사찰 기물들의 사진들,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했던 수십 통의 고소장과 그에 대한 경찰의 무성의한 답변서까지. 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히 조폭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 결탁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스님, 혹시 그 양춘삼이라는 제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물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자가 이 지역 출신의 졸부라는 것뿐입니다. 원래 사채업으로 돈을 번 뒤 건설 회사를 차려 정계에 높은 양반들과 결탁하여 온갖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군 동기이자 현재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보안 회선으로 연락했다. 나다. 유진이 부탁 하나만 하자. 나는 친구에게 양춘삼이라는 이름과 천삼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뒷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군의 정보망을 이용하면 경찰이나 검찰보다 더 빠르고 은밀하게 그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터였다. 우리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주지 스님의 안전을 위해 헌병 2명을 사찰에 남겨두셨다. 다음날 오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심각했다. 유진아, 네가 말한 그 양춘삼이라는 작자 보통 놈이 아니더구나. 무슨 말이야. 그놈 단순한 건설 회사 회장이 아니었어. 그는 과거 강남을 주름잡던 거대 조폭 칠성파의 행동대장 출신이었더군. 그리고 그의 자금 세탁을 도와주는 배후에는 현직 도의원인 박만수라는 자가 있었고, 그 박만수라는 자는 바로 이 지역의 문화재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알밤들이 네가 말한 그 황대두라는 놈, 그놈 얼마 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적이 있어. 그런데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박만수 도의원의 사위더군.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조폭, 건설사, 정치인, 그리고 검찰까지 아주 거대하고 끈끈한 부패의 사슬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 보고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듣고도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으셨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전쟁이 더 커지겠구나.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아주 침착했다. 유진아, 네, 어머니, 너의 휴가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작전에 돌입한다. 어머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비록 단 2사람이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단의 대위였고, 나의 어머니는 수만 여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단장이었다. 우리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월정사에서 있었던 일은 나의 예상대로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의 요청을 받고 출동했던 국방부 합동조사본부는 그 사건을 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황대두와 그의 조폭 무리들은 며칠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들이 저지른 명백한 폭행과 협박은 쌍방, 과실과 사소한 시비로 둔갑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천삼 개발의 양춘삼 회장과 박만수 도의원은 굳건한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잠시 몸을 낮추고 방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의 칼날은 나의 딸 유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사단장 박서현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공식 소환장을 받았다. 민간인 대한 과잉 진압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나의 딸 유진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온전히 나의 싸움이었다. 나는 홀로 차를 몰아 계룡대의 육군 본부로 향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나의 오랜 동기이자 직속 상관인 김철규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깊은 곤혹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서 장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황대두와 그의 부하들이 제출했다는 진단서와 탄원서가 들어있었다. 그들의 진단서에는 전치 8주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쓰여 있었고, 탄원서에는 내가 나의 군인 신분을 이용하여 무고한 민간인 사업가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 나도 자네를 믿네. 30년간 자네를 봐온 내가 어찌 자네를 의심하겠나.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아. 김 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양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네. 박만수 도의원이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 사건을 군인의 민간인 폭행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어. 언론도 곧 터질 걸세. 이것은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과 민간, 정부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단 말일세. 서 장군, 나는 자네를 지켜주고 싶네. 하지만 나 역시 군인이야. 나는 군, 조직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야만 해. 그는 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하게 여기서 조용히 황대두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그럼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덮어주겠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끝까지 싸우겠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군법에 따라 자네를 보직 해임하고 정식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자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걸세.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뿐이야. 내일 이 시간까지 자네의 결정을 알려주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그의 방을 나왔다. 나는 계룡대의 텅 빈 내 임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나의 조국과 나의 군대가 이제 나의 명예를 버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개인의 정의를 위해 내가 속한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더 큰 대의를 위해 나 하나의 명예를 희생하고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나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나의 죽은 남편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는 작전 중에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그렇게 전사했다. 만약 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비겁자가 될 수 없었다. 나는 내 남편의 아내이자 내 딸 유진이의 어머니이며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서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나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나의 지난 30년의 세월과 나의 모든 신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거대한 악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동지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의 딸 이유진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아, 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했다.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더 나빠졌다. 나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 플랜 B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내게 부탁했던 그 사찰의 CCTV, 클라우드, 백업 영상 지금 당장 필요하다. 내일 아침 9시 징계 위원회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에 들어와야만 한다. 할 수 있겠나? 이대휘 씨, 나는 딸에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명령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굳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선전 포고를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의 위선과 거짓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군인 박서연의 마지막 임무다. 어머니의 그 짧고 단호한 전화를 받고 나는 즉시 움직였다. 나의 휴가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딸 이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70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 소속 이유진 대위였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나의 조국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작전에 돌입해야만 했다. 나는 즉시 나의 군 동기이자 현재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김소령에게 보안 회선으로 연락했다. 선배, 나야. 유진아 휴가 잘 보내고 있냐? 선배, 미안하지만 지금 농담할 시간이 없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야. 선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물론 어머니의 신분이나 사건의 모든 내막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저 공익 제보를 위한 중요한 증거 영상이 월정사의 CCTV,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원본은 이미 조폭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 영상을 긴급히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민간 서버에 군의 정보력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유진아,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만약 발각되면 너와 나 둘 다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라. 알아. 하지만 선배
이 영상 하나에 억울한 사람 목숨이 달려 있어. 제발 한 번만 나를 믿고 도와줘. 나의 간절한 부탁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대신 오늘 밤 12시 내가 알려주는 보안 PC방으로 와. 거기서 함께 작업해야겠어.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그날 밤 12시 나는 완전 무장 수준으로 변장한 채 그가 알려준 용산의 한 낡은 상가 지하에 위치한 PC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범한 PC방이 아니었다. 군, 정보원들이나 해커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는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작전을 시작했다. 월정사, CCTV 서버는 KT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군. 보안 등급이 아주 높아. 방화벽을 우회하는 데만 한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어. 김소령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 선배 어머니의 징계 위원회는 내일 아침 9시야. 그 전에 반드시 영상을 확보해야 해. 우리의 디지털 기습이 시작되었다. 김소령은 현란한 손놀림으로 방화벽의 취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서버에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우리의 침입 흔적을 실시간으로 지워나갔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새벽 4시 젠장 거의 다 뚫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자 접근 암호를 요구하고 있어. 김소령이 욕설을 내뱉었다. 암호.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벽에 부딪힌 것이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주지 스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절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 있습죠. 선배 혹시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말했다. 암호가 혹시 불교 용어 아닐까? 불교 용어 예를 들면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라든가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에서 반야심경의 모든 구절을 찾아 조합하기 시작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우리는 찾아냈다. 암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었다. 접근이 허가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메시지가 뜨는 순간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는 마침내 월정사의 클라우드 서버 안에 들어왔다. 나는 신속하게 사건 당일의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다운로드 예상 시간 15분. 바로 그때 모니터 화면 한쪽에 붉은색 경고창이 떴다. 경고비인가 외부 접속 감지. 10분 후 모든 시스템이 자동 차단됩니다. 이런 젠장 놈들도 우리 움직임을 감지한 거야. 우리는 다시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나는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시켰다. 10분, 9분, 8분,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화면은 검게 변했다. 우리는 해낸 것이다. 나는 그 영상을 군용 보안 채널을 통해 즉시 어머니의 부관에게 전송했다. 임무 완수. 박서현 소장의 시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공기는 차가웠다. 나의 앞에는 3명의 장군들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제출한 경위서 대신 황대두 그 쓰레기들이 제출한 거짓 진단서와 탄원서를 읽고 있었다. 박서현 소장, 위원장인 김철규 중장이 나를 불렀다. 본관은 그대의 명예와 충성심을 믿어 의심치 않네. 하지만 그대의 이번 행동은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의 행동에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김 중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나의 부관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위원장님, 방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긴급 증거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김 중장은 태블릿을 건네받아 영상을 재생시켰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그날 월정사 법당 안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황대두와 그의 무리들이 법당을 모독하고 우리 모녀를 협박하는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쌍으로 극나 가고 싶냐?
그 더러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군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리고 영상은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달려드는 장면과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는 30초의 그 짧은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그 뒤에 있었다. 영상은 우리가 법당에 들어오기 전 그들이 나누던 대화까지 담고 있었다. 양 회장님께서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이 절 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스님들 좋게 말할 때 내쫓아버리자고.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중장은 태블릿을 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관들과 다른 위원들을 향해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즉시 기각한다. 그리고 당장 검찰총장에게 연락해 천삼 개발 양춘삼 회장과 그와 결탁한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라고 요청하게.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을 연결해 지금 당장 나의 명예는 지켜졌다. 아니, 오히려 나의 명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빛나고 있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의 징계 위원회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극적인 징계 위원회로 기록되었다. 위원장이었던 김철규 중장님의 그 천둥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끝난 뒤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했다. 어머니의 모든 혐의는 그 자리에서 기각되었다. 아니, 기각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명예 회복이자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육군 합동조사본부와 대검찰청 공안부는 월정사 비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합동수사 본부를 꾸렸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확보한 그 CCTV 영상을 모든 언론사에 공개한 것이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신성한 사찰에서 벌어진 조폭들의 추악한 만행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 나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된 주지 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부처님께서 이 늙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화신이시여 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스님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신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두 명의 군인이었을 뿐이라고. 심판은 빠르고 가차 없었다. 가장 먼저 황교도와 그의 조폭 무리들이 전원 구속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폭행 혐의가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 및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 천삼 개발의 양춘삼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끌려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장부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와 결탁했던 박만수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제명당하고 검찰에 소환되었다. 지역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된 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경고했던 부패의 성은 그렇게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군 내부의 심판도 시작되었다.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던 김철규 중장님께서 직접 어머니의 관사로 찾아오셨다. 그는 군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군의 최고 장성답지 않게 우리 두 모녀 앞에서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 장군 그리고 이 대위, 내가 군인으로서 평생의 수치를 경험했네. 그리고 자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나는 군 조직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네의 명예를 버리라고 강요했네. 나는 진실의 무게보다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던 비겁한 지휘관이었어. 이 늙은 부하를 용서하지 말게. 어머니는 말없이 그에게 차를 한 잔 건넸다. 아닙니다. 중장님,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중장님께서는 조직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용서했다. 그것이
나의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군인으로서의 의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내게는 너라는 아주 훌륭한 부하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어머니는 나를 보며 웃으셨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깨달았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유대감은 단순히 피를 나눈 모녀 관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서로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월정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이 없었다. 절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법당 안에는 향, 냄새와 스님의 독경 소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위팔 앞에 섰다. 여보, 보고 있어.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랐소. 그리고 당신의 아내인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어. 하늘에서 이제 걱정 마시오. 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계셨다. 우리는 주지 스님과 함께 차를 마셨다. 두 분 보살님 덕분에 이 절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스님, 저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었겠지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런데 스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 CCTV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 중요한 영상을 외부에 따로 저장을 해두셨던 겁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10년 전 이 절의 중창 불새 큰 시주를 했던 한 젊은 군인이 해준 것이랍니다.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진실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눈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 CCTV와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시주해 주셨지요. 나는 어머니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군인이 혹시 그래요? 바로 유진 아가씨의 아버님이셨지요.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에 나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의 지혜는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나는 법당 안에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청와대에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통화를 하셨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나를 보며 아주 복잡한 미소를 지으셨다. 유진아, 네, 어머니, 나 아무래도 휴가를 조금 더 연장시켜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방산 비리 및 민관 유착 특별 조사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를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셨다. 그것은 사실상의 영전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단순히 일개 사단의 사단장이 아니라 군 전체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첫 번째 작전 팀장으로 나는 너를 추천했다. 이유진 대위.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의 휴가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임무, 새로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조 전원 장애물 통과 완료. 내 목소리는 흙먼지와 땀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5의 지옥과도 같은 유격 훈련장. 나의 일터이자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이 지옥의 교관 강유라 하사였다. 마지막 외나무다리 남았다. 30초 내로 통과 못하는 인원은 전원 연병장 10바퀴다. 알겠나? 아그. 나의 분대원들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은 온통 진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곳에서는 계급도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만이 존재할 뿐.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가장 강한 자 중 하나였다. 나는 먼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외나무다리 위로 올라섰다. 20m 상공에 흔들리는 통나무 하나, 그 아래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의 몸은 마치 한 마리 날렵한 제비처럼 가볍게 균형을 잡으며 단 10초 만에 외나무 다리를 통과했다. 봤나 이게 바로 특전사의 기본이다. 제군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나의 도발에 부하들이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한 명씩 외나무 다리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훌륭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겼다. 이와 나의 분대원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이진석, 이병, 그가 다리 중간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붕병. 그의 몸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가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온몸이 진흙, 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에는 불암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이진석, 이병, 다시 올라와 20초 남았다. 다른 조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진석, 이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진석, 이병, 아이파, 고개 들어라.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내 잘못이 뭔지 아나.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틀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잘못은 체력이 아니라 요령이 없는 것이다. 너는 팔의 힘으로만 버티려고 했어. 하지만 외나무 다리는 팔이 아니라 복부와 허리의 중심, 즉 코어로 버티는 것이다. 시선은 발끝이 아니라 정면을 보고 몸의 무게, 중심을 끊임없이 앞으로 이동시켜야 해. 나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에게 시범을 보였다. 봤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나의 격려에 그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달라졌다. 그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몇 번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외나무 다리를 통과해냈다. 그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분대원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취감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이진석, 이병, 너는 오늘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다. 나는 그런 나의 부하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의 이 직업을 사랑했다.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 안에는 땀 냄새와 총기,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전투화를 닦고 총기를 손질하며 서로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다. 이곳은 내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나의 지친 근육을 풀어주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온몸이야 멍과 상처투성이인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이 상처들은 나의 땀과 노력의 훈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나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낡은 흉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군인이 되기 전 18살에 그날 밤 내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씨였다. 그 순간 10년 전에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골목길, 값싼 소주 냄새, 그리고 나를 바닥에 내리누르던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들던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무력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다시는 그날의 그 힘없는 소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았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18살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어떤 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차가운 군인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나는 상처를 만지던 손을 내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강해졌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바로 다음 날 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로부터 1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태산의료윤리재단의 사무국장 이미진이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끝난 뒤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김태석 부회장과 그와 결탁했던 병원장은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오세련 사모님과 김태환 회장님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셨다. 두 분은 내게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며 돌아가신 내 남편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셨다. 미진 씨,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더 많아져야만 하네. 자네의 그 날카로운 관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더 좋은 곳에 써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들은 거에게 사제를 출연하여 의료, 윤리, 감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책임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내게 맡기셨다. 나는 처음에는 고사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명자,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내 마음속에 피어났다. 나의 의부사들이자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김민준 이사. 그는 태상그룹의 경영을 맡는 동시에 우리 재단의 이사로서 나의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재단의 이름으로 후원한 햇살 요양병원의 새로운 윤리 병동이 문을 여는 날이었다. 그곳은 과거의 그 어두운 VIP 병동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환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그런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오세련 사모님과 김민준 이사도 함께 참석했다. 나는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짧은 인사를 건넸다. 저는 1년 전 이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는 이 새로운 병동이 이 땅의 모든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나는 병동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다. 명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더 이상 7층에 그 어둡고 외로운 병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이 새로운 병동의 가장 좋은 방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화투를 치고 있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 미진이 아가씨, 아니야. 할머니는 나를 보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병실을 나오려 할 때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요즘 아주 좋아 보여.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네, 할머니, 저 요즘 아주 행복해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개관식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는 오세련 사모님과 김민준 이사와 함께 병원의 옥상 정원을 걸었다. 미진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 민준 씨가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참, 그리고 저번에 부탁했던 디자인 시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우리 재단 로고 말이야. 나는 1년 전 포기했던 나의 오랜 꿈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재단의 지원 아래 나는 야간 대학의 디자인과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런 나의 꿈을 가장 크게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 거의 다 되어가요. 완성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오세련 사모님은 그런 우리 두 사람을 아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문득 2년 전 그녀가 나에게 건넸던 그 이상한 제안을 떠올렸다. 내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녀가 소개해준 친구는 결국 그녀의 아들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친구 이상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내가 모셔야 할 어렵고 까다로운 환자, 그리고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었던 차가운 상사. 하지만 지금 그들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남편 성훈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나의 세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다. 나의 새로운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과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의 두 번째 봄날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